한국은 지금 주한미군이 문제가 아니다. 하버드 강의 중 나온 교수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며 열변을 토한 이야기에 모두가 놀라고 있는데요. 그의 말에 수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교수를 향한 엄청난 양의 이메일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미넨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20년 전 저는 나토 군사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한국은 별 관심 없는 나라였어요. 당시 저는 주로 유럽과 러시아 관계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분단 문제 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봤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뭐 대단한 기술이나 있겠어? 그런 생각이나 했죠. 하지만 한국은 K9 자주포라는 괴물 같은 녀석을 만들어내더니 점점 세계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서야 한국이 조용히 힘과 기술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죠.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첨단 분야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발견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두 번쯤의 우연인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란 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묘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발전 속도와 패턴은 기존의 어떤 국가 발전 모델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학계에서 배우던 경제성장 이론이나 산업화 모델로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종종 강의 시간에 한국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죠. 그날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초청받아 특별 강연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벨퍼 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죠. 하버드 특유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강의실 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가 지나갔을 때 전 이번 강의도 순조롭게 끝나겠구나 하고 방심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꼭 누군가 억지로 웃음을 참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 손을 들었죠. 금발의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백인 청년이었죠. 부유한 집안 출신인 듯 했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전직 고위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을 브래드 존슨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무척이나 도전적인 눈빛으로 입을 열었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요? 국제관계에서는 군사력을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죠. 주한미군이 철수라도 한다면 솔직히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잖아요? 그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의가 느껴졌죠. 그의 어조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한국이 떵떵거릴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이 북한한테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숨죽이고는 저와 그 학생을 번갈아 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몇몇 아시아계 학생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학생들은 브래드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서구 세계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학생들에게 제가 지난 20년간 왜 한국을 주목해왔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알려주기로 했죠. 여러분은 한국이 국방비에만 얼마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 예상대로 대부분 제가 웬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려 479억 달러예요. 이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GDP 대비 2.8%에 해당하는 규모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규모냐면 인구 5천만 국가에서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상위 10손가락에 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한국이 국방에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죠.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군사력 증강을 넘어 장기적인 기술 자립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한국군은 또 어떨까요? 요즘 학생들에게 한국은 유명 연예인의 나라일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은 고작 그게다가 아닙니다. 한국군 60만 명 대 북한군 120만 명으로 숫자상으로는 분명 북한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투는 과거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질적인 격차죠. 북한의 장비 노후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실전 훈련이 제한적이고 군 병력의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는 현대전쟁의 핵심인 첨단 전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북한의 주력 전차는 1960년대 초반에 개발된 소련제 T-61을 기반으로 한 천마호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비교하면 이는 1960년대 기술과 2000년대 기술을 비교하는 격으로 최소 40-50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죠. 심지어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한 덕에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여기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해군은 어떨까요? 북한 해군은 함정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이 노후화되었으며 그마저도 소형 고속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대구급 호위함 등 중대형 함정들이 주력이죠. 이미 한국 해군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 통합 전투체계, 대함 및 대공 미사일 등 현대해전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러한 시스템들을 독자 개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리적인 이점도 아예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해군은 동해와 서해가 한국 영토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해군 전력의 통합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지리적 약점이 있죠. 그에 반해 한국은 바다 3면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얼마든지 전략적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은 해군력 운용에 있어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다주는 부분이죠. 학생들을 보았더니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 얼굴이더군요.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일부는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오랜 자료 하나를 꺼내들었죠. 그건 바로 한국의 K2 전차의 자료였습니다. 브래드 혹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알고 있나요? 제 물음에 브래드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들어는 봤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군요. 레오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죠. 하지만 홀로 독주하던 시기도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이미 그 레오파드를 따라잡았어요. 곳곳에서 한국의 K2와 레오파드의 성능이 동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 가격이 더 합리적이라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세계 최상위권 전차 중 하나를 보유한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한국이 그것만 가지고 있을까요?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의미하죠. 국방 분야에서 어떤 나라가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신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K9의 성공은 한국이 이제 국제안보에서 주요 행위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K9 사용 국가들만의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한국,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캐나다, 저는 그 수많은 나라의 이름들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점점 브래드의 얼굴이 굳어갔죠. 브래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건 그렇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이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중간국가 정도 아닌가요? 진짜 선진국 티어는 아니잖아요? 이제 슬슬 한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벌써 이런 건의를 몇 번이나 받아보았거든요. 이게 다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오만한 편견 때문이었죠. 저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 한국의 상황이 꽤나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은 처음으로 브래드의 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순식간에 의기양양해지더군요. 하지만 이건 제 강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전 다시 한번 편견을 깨주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한국을 봤을 때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은 GDP 세계 12위, 1조 8천억 달러의 나라입니다. 단순 수치만 봐도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산업경제 면에서도 조응이 꽉 잡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은 물론 집에 있는 가전제품까지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핵심 부품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니까요.
만약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진 게 이게 끝일까요? 조선업은 어떨까요?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제조시설을 모두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촘촘하게 설계된 생태계는 선박 엔진부터 부품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그에 반해 미국의 조선업은 노후화된 생산 인프라, 전문 인력 부족, 공급망 와해로 한국 발끝에도 쫓아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미국이 1등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강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브랜드 가치는 어떨까요? 삼성은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죠.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008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이 고작 그저 그런 나라일까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납득하지 않겠죠. 어쩌면 삼성의 업적은 수많은 광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은 단순 광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거리가 먼 방사는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에요. 폴란드만 해도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이건 한국 돈으로 20조에 가까운 금액이며 K2 전차, K9 자주포, FA50까지 수백억 달러의 계약들이에요. 총 계약 규모를 따지면 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런 계약을 한국은 수많은 나라들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래드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래된 편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에요. 아시아 4마리 용에서 선진국 클럽으로 완전히 도약한 나라예요. 현재의 한국은 더 이상 전쟁 폐허국이 아닌 G20 회원국이고 OECD 회원국이며 개발협력위원회 회원국이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강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혼란과 함께 새로운 이해가 싹트고 있는 것이 보였죠. 이런 순간들이 바로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의 때마다 몇 번이나 반복했던 말을 또 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만 한국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제 브래드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본 저는 주변에 또 질문이 있느냐 물었죠.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긴장감이 아니라 감탄의 정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손이 올라왔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계통의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자세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어떤 도전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학생인가 싶었지만 곧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와타나베 카이토라고 밝힌 청년은 조용히 한 가지 물음을 던지더군요. 그 기술들이 정말 한국 기술인가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다른 선진국의 기술을 베껴간 것은 아닌가요? 그 질문은 조용하던 강의실을 다시 소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죠. 모두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 모방만 하는 곳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 기술은 기존의 것보다 성능은 더 높으면서 45%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고 하죠. 과연 이것도 누군가를 베낀 걸까요? 아니요. 도리어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먼저 시행한 기술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한 건지 이해합니다. 사실 모든 국가의 기술 발전은 상호 영향과 학습 과정에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홀로 발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처럼요. 한국은 단순한 모방에서 그치지 않고 창조적 재해석과 발전이 한국의 특징입니다. 반도체 산업만 보아도 한국은 분명 후발주자였습니다. 한국이 처음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과 미국이 장악한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했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지금 세계 시장을 점유한 한국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혁신은 빨리 배우고 더 발전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수를 보면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본다면 한국은 그저 단순히 따라만 하는 나라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이 전 세계 슈퍼컴퓨터 상위 리스트에 13대나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유 대수 기준으로 세계 8위죠. 슈퍼컴퓨터는 과학기술 역량을 상징하는 인프라이자 미래 기술 발전의 토대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전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테니까요. 전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줘도 여러분은 제가 왜 자꾸 한국을 이야기하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처참했던 한국전쟁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슬라이드에는 서울의 폐허가 된 거리,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피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너진 건물잔에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전쟁의 참상과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고 브래드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의 얼굴에 충격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식간에 강의실이 침묵에 휩싸였죠. 이건 200년, 300년 전 사진이 아닙니다. 고작 70년 전 사진이죠. 70년은 역사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이 회복불능의 상태라고 판단했고 영구적인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어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한국이 지금 수많은 나라들과 어깨를 함께하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한국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특히 와타나베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약간의 후회와 함께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과정 말이죠.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그들에게 기꺼이 이메일로 자료를 더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제 이메일함에는 학생들의 답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와타나베였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외면했던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생긴 호기심 같았죠. 그러면서 제게 다양한 질문을 남겼더군요. 그의 이메일에는 진지한 학문적 호기심이 담겨 있었고 이전의 도전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마리아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강의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브래드였습니다. 저는 브래드가 제게 메일을 보냈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는 제게 한국의 자료를 다시 혼자서 찾아보았다며 그러면서 꽤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자신의 질문이 무례했다고 사과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한국의 발전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의 세계관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죠. 그리고는 지난 제 강의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썼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실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브래드의 이메일은 그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지식은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렌즈이며 그 렌즈가 맑아질수록 우리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쌓고 편견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